멜라니 클라인과 현대 클라인 학파. 이젠 내 사다리가 사라져버렸으니 모든 사다리들이 서 있는 땅 위에 누워야겠네. 마음속 너저분한 허접 쓰레기들 가운데. 예이츠.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일부인 그 어떤 것을 발견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헤르만 헤세.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트 이후 현대 정신분석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다. 길고 화려한 연구 경력 속에서 클라인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프로이트의 가설을 아동에 대한 관찰과 임상 작업에서 확인하고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견은 그녀를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으로 이끌었다. 클라인은 정신분석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정신분석학은 그녀를 구제해 주었다. 비엔나에서 보낸 멜라니 클라인의 성인기 초기는 어머니와의 질식할 듯한 관계와 괴롭고 아주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로 급속하게 황폐해갔다. 그러던 중 1914년에 그녀는 꿈에 관한 프로이트의 저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내 추구하던 것임을 깨달았다. 적어도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던 그 시절에는 그랬다. 부다페스트로 이주한 클라인은 1914년에 프로이트의 가장 절친하고 유력했던 제자인 산도르 페렌츠의 도움으로 정신분석학에 입문한다. 1919년부터 그녀는 어린이들에 대한 관찰과 임상 연구들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논문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는 곧 정신분석학 초창기의 핵심 인물이었던 칼 아브라함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녀를 베를린으로 초청했고 거기서 그녀는 1925년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전까지 그와 짧은 기간 정신분석을 하였다. 1926년 그녀는 프로이트의 번역가이자 전기 작가였던 어니스트 존스로부터 영국으로 이주하라는 초청을 받는다. 존스가 클라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자신의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영국에서 1960년 임조능을 맞을 때까지 살면서 논란이 된 연구들을 행하였다. 멜라니 클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보완해서 멜라니 클라인의 삶을 조명해 보죠. 멜라니 클라인은 1882년에 비엔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1960년에 돌아가셨어요. 21살에 일찍 결혼을 해서 멜리타라는 딸 그리고 한스라는 아들 이 두 사람을 1904년과 1907년에 낳아요. 그러면서 가정주부로 사는데 이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남편이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하는 잡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은 또 여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10년에 부다페스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헝가리적인데 그 당시만 해도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비엔나가 나오고 부다페스트가 나오고 또 베를린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헝가리 이런 나라 수도들이 나오는데 그 멜라니 클라인이 이 여러 곳에 살게 돼요. 태어나는 곳은 비엔나에 태어났지만 그만큼 그 당시는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게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이 제국의 어느 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혼 후에 굉장히 큰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특히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화해를 하지 못하고 평생 사신 분인데 어쩌면 그래서 이분의 대상관계 이론에 배드 아브젝트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잘 일원화된 게 본인의 체험들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요. 정신분석가들을 보면 정신분석가들이 그분들은 어려움 없이 잘 사신 분들이 아니라 정신분석이나 어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자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노력을 승화시켜서 자기를 돌보면서 세상을 돌보는 그런 학문을 이루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은 자기의 어린 시절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심한 우울을 평생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심리 내적인 상황을 학문적으로 설명해내는데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론화하신 분인데, 헝가리에서 페렌치를 만났다는 게 이분에게서는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죠. 자기의 최초의 분석가가 산도르 페렌치인데, 페렌치는 프로이드의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할 수도 있고 동료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에 있는 분인데, 프로이드는 어떠면 이성 중심의 정신분석학을 세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서 중심의 그리고 관계 중심의 정신분석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프로이드를 보완해내는 이런 이론을 주도한 게 페렌치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관계 이론 혹은 상호 주관적 정신분석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원적으로는 이게 페렌치의 이론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페렌치 이전에 여러 철학자들,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신분석이 갑자기 프로이드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 철학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을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틀로 잘 엮어내고 무의식의 세계를 충분하게 이론화한 게 프로이드의 공로이긴 하지만, 프로이드는 그 이전의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더 깊어지면 우리 프로이드나 이런 페렌치나 그 이후에 융이나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아들러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야 깊이 우리가 좀 더 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페렌치는 관계이론의 대가였는데 이분이 멜라니 클라인에게 권한 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좀 해봐라.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권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페렌치의 권유를 받고 멜라니 클라인이 항상 자기 아이들, 이분은 가정주부였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신분석하기는 어려웠으니까 아이들을 정신분석하는 것을 처음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상대로 관찰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려운 것을 해소하는 것을 이분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멜라니 클라인이 처음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중에 플레이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안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놀이 치료가 이 멜라니 클라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 치료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놀이 치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시그먼드 프로이드를 만난 건 1918년에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1918년에 인터내셔널 사이코애널리틱 컨그레스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 학회죠. 초기에 정신분석 학회가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렸을 때, 이때 프로이드를 만나고 많은 어떤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초기에 썼던 논문이 The Development of Child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이라,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의 첫 논문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이 치료에 이분이 관심이 갔던 건 어쩌면 이분이 불행했던 어린 시절 때문이었을 가능성들이 높죠.
이렇게 이분에게 특히 이분이 관심이 갔던 부분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하는 것에서 이분의 정신 분석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1921년에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 베를린에서 이분은 칼 아브라함이라는 저명한 정신분석학자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운하지만 이분은 커리어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거죠. 어쩌면 첫 분석가를 페렌치 같은 아주 대가를 만났고, 그리고 두 번째 분석가로 칼 아브라함이라는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그 당시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는 베를린에 처음으로 정신분석 학회가 설립돼서 이렇게 활동이 초기 단계에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분이 베를린에서 칼 아브라함으로 정신분석을 받았는데 오래 지속된 게 아니고 칼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1925년에. 이 무렵이 이분의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는 시기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살았지만 어쩌면 이분이 우울증이 심한 상태고, 남편은 여행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속에서 힘든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이때 1925년에 결혼을 청산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26년에 런던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으로 어쩌면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체류하다가 나중에 베를린에서 베를린 정신분석학계에 또 관여를 조금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분이 그 당시에 썼던 논문이나 이런 것에 감명을 받은 어니스트 존스라고. 어니스트 존스는 프로이드 전집을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명한 또 정신분석가죠. 이분의 초청을 받아서 영국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 1926년에 이주해서 1960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비엔나 분인데 사실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을 대성하신 분이죠. 영국의 멜라니 클라인 학파의 정신분석에 아주 개조가 된 거죠. 말하면 거기에 창시자가 돼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는 이런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대상관계 이론을 이렇게 크게 발달시키고, 또 이 영국에서 이분이 머무는 동안에 영국 내에 또 멜라니 클라인의 영향을 받지만 멜라니 클라인과 다른 이론을 가진 분들이 또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을 멜라니 클라인의 학파와 다른 이런 이론들을 또 아주 크게 발달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 숙명적으로 아나 프로이드하고의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아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따님이시죠. 근데 프로이드의 따님인데 결혼하지 않고 유일하게 정신분석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나 프로이드는 아버지 프로이드로부터 정신분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처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신분석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프로이드는 자기가 처음 창설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어떤 원칙을 지켰던 분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것을 시도해 보면서 정신분석을 처음 만들어갔던 분인데 자기 딸을 분석했고 이분이 정신분석가가 됐어요. 그런데 아나 프로이드도 아이들 치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아동의 정신분석과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은 달랐어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치료라는 쪽으로 갔고, 아나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동들은 오히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을 돌보는 이론을 가졌지만 두 정신분석가가 서로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아동들을 돌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어떤 그 퍼스펙티브가 어느 게 맞고 틀리고보다는 둘 다 타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자 독자적인 입장에서 아동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적인 아동 돌봄에 대해서 두 분이 함께 노력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나 프로이드는 이고사이카즈를 크게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됐고, 멜라니 클라인은 대상관계 이론을 발달시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두 여성이 아주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은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 나중에 아나 프로이드가 비엔나에 있다가 아버지 프로이드와 함께 1930년대 말에 영국에 오죠. 영국에 와서 영국에서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큰 논쟁이 생겨요. 아나 프로이드를 따르는 비엔나 쪽에서 오신 정신분석가들과 영국 내에서 대상관계 이론을,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간에 큰 논쟁이 1942년대 대토론들이 일어났어요. 그 대토론을 일어나게 된 건 정신분석 발달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지만 이분들 간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영국 정신분석가 협회는 어쩌면 세 학파 크게 나눠 셋으로 나누어서 중도파와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을 따르는 분들과 그리고 안나 프로이드 라인의 클라이니언들,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학파가 서로 같은 학회, 같은 협회, 영국 정신분석가 협회 내에 있긴 하지만 서로 각자를 존중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지 서로 섞여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이 멜라니 클라인과 아나 프로이드가 이 두 여성이 정신분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보완 설명 드렸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멜라니 클라인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멜라니 클라인에서 들었던 것에서 남아있는 생각, 어떤 선입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멜라니 클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멜라니 클라인이나 대상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아마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멜라니 클라인이나 대상관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프로이트를 먼저 접하기보다 사실 대상관계 이론에 그 투사적 동일시 라는 그 개념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투사하고 그 동일시하는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본다는 게 되게 사실은 좀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때부터 좀 사람들을 보는 게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서, 저는 멜라니 클라인 생각하면 그 투사적 동일시가 가장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큰 영향을 받으신 걸로 보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때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제가 공부했던 곳이 미국에 있는
ORI라고 Objective Relations Institute 대상관계 연구소 미국에 있는 대상관계 연구소에서 1년 동안 저는 그때 스피리추얼 디렉터였기 때문에 클리니션을 위한 대상관계 공부하는 그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등록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대상관계 이론만. 그 대상관계 이론을 처음 접하면서 1년 동안 도대체 내가 읽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을 수없이 읽는데 하나도 내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굉장히 논리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런 쪽에 논리적인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대상관계 이론을 읽으니까 거기는 내적 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끝없이 반복하는데 이걸 내 빈약한 상상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뱅크랩시 내가 파산할 수밖에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그런 이론들이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결국은 제가 다른 연구소 그 대상관계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Center for Human Development라고 해서 CHD라는 현대정신분석 연구소 모던 사이코 애널리시스를 가르치는 곳에 입학을 해서 정신분석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만났던 것은 대상관계 이론인데 그 대상관계 이론에 제가 항복하고 도저히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다 하고 다시 정신분석 공부를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이 각각 달랐을 것으로 느껴져요.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경험도 좀 듣죠. 저는 멜라니 클라인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석가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늦되는 사람 같아요. 공부도 박사학위도 굉장히 늦됐다고 항상 남들보다 조금 훨씬 더 일정보다 늦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멜라니 클라인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 분열적인 거기서 점점 그거를 통합하고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려내잖아요. 근데 다른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한 것보다 멜라니 클라인이 그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꼭 제 삶의 얘기 같아가지고 첫 번째는 굉장히 와닿았고요. 사실 이 시간에서 저희 엄마와의 관계 또 저희 딸하고의 또 이런 또 제가 그거를 투사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멜라니 클라인의 삶이 저랑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약간 그 정서적인 게 제가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한 선생님 말씀 되게 공감하고요. 제가 약간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40대 중반 이후에 그거의 어떤 우울증이 오기까지의 제 마음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원인들이 멜라니 클라인 공부하면서 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우울적 자리, 편집 분열적 자리에 대한 그런 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그때의 어떤 저의 그 상황들, 주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가 느꼈을,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멜라니 클라인 이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지금의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우울증적 이런 부분들이 그 근간이 되는 부분이 그 어린 시절에 거기에 있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깨달아졌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멜라니 클라인 좋아하고 동감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 멜라니 클라인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전공자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대학에서 전공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업적을 남겼다는 게 좀 특별하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투사적 동일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좀 획기적인 걸로 다가왔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PS 포지션에서 디프레스 포지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포지션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어떤 고정되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적용하기 좀 좋은 그런 이론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정신 분석을 할 때. 그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Theory is tools라고.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 수술실에 이렇게 쫙 널브러뜨려 놓은 건 아니겠죠. 쫙 정리해 놓은 어떤 수술 도구. 그거와 같이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서 그런 각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그런 이론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런 면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포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사.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뭐 아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뭐 집단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투사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내가 신에게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뭐 종교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일까? 라는 것은 이제 뭐 각자의 어떤 뭐 의견들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뭐 투사적 동일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심리를 좀 더 빨리 우리 정신세계를 좀 빨리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학자는 비욘인데 네, 비욘을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 멜라니 클라인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PS 포지션과 D 포지션이라는 편집 우울적 자리와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이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영성을 나눌 때 PS 포지션에 있는 영성과 D 포지션에 있는 영성. 그래서 어떠면은 미성숙한 영성과 성숙한 영성 이런 개념으로 이걸 소화해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어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과 자비로운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쪽에서 통합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때도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정신분석의 툴을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이 가지는 마음의 상황, 그 영성이 어느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려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클라인은 이제 이 책 저쪽에서 조금씩 보기는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걸렸던 게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을 아이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 이제 하는 측면에 그게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로 남았었는데 언젠가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젖가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밖에 없고 또 아이는 기억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좋은 젖가슴을 경험하고 있다 치더라도 경험이 끝나는 순간 다시 제로의 상태로 갔다가 나쁜 젖가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자체를 이제 아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오로지 접해본 건 젖가슴이니까 젖가슴이 좋으냐 나쁘냐 뭐 서로 연속되는 기억이 아니다. 요런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 분열적 자리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부분 대상을 보더라도 전체 대상이 아니고 좋은 대상, 그것도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것으로 처음 인식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인데, 그렇다고 항상 이 통합된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위기에 크라이시스에 오게 되면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또 나누어서 인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성인들이 아무리 성숙했다고 하지만 전쟁 상태에 가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PS 포지션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저 사람은 좋기도 하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 있는 거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적개심을 일으켜서 싸워야 되는, 자기를 방어해야 될 상황에서 저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데 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는 총 맞아 죽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발달 단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이겠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는 확실하게 좋은 거고 확실하게 나쁜 거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어쩌면 너무 여기서 우울적 자리만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반합이라고 얘기해 변증법적 발달을 우리가 해나간다고 보면서 편집 분열적 자리가 우울적 자리로 옮겨가지만 그래도 우울적 자리 안에서 또 편집 분열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발달의 맥락이랄까 변화의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이론도 또 어느 상태도 완벽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변화해 가지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 멜라니 클라인의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임상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나누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식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강하게 주장하다가 멜라니 뭐 프로이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뭐 무의식을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그냥 그거나 이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거부감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멜라니 클라인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다 그걸 납득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 이야기가 꼭 이게 멜라니 클라인 이야기인가 아닌가 이제는 누구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하다 보면은 멜라니 클라인 이야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될 정도로 어떤 인상 상황에서는 많이 뭐랄까요 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대상관계 이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학을 하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일반 교육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들보다는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이제 또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기술적인 면들은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은 관계적인 측면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학원 때 그 관계적 측면들을 찾아 나갔지만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게 뭐냐면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는 더 이상을 진도가 안 나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밀어놓고 이제 그 논문을 끝냈었는데, 대상관계 이론, 특히 이제 교수님하고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관계라는 말에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상관계나 대인관계나 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관계라는 말이 그냥 꼭 뭐 너와 나와의 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관계라는 자체가 어떤 깊이가 있는지, 왜 우리는 관계라는 말로서만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면서 어쩌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런 관계라든지 심리적인 역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상관계 이론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공부할 것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자기 이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툭 던지는 말인데, 알고 보니까 그 키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여러분들 각자의 체험을 잘 나눠줘서 아주 풍요롭게 우리가 처음 출발할 수 있어 반가워요. 근데 지금 강 목사님이 잘 나눠주셨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테크니컬한 게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 개개인이 태어나는 과정이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탯줄이 잘리고 그러면서 새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실존적인 물음이 여기 생기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어쩌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진화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거나, 초기에는 나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던 거죠.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나와 이 환경과 구별된 게 아니고 그 환경의 그냥 일부분으로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도 처음 태어나서는 엄마와 자기가 하나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프로이드와 클라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는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드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이고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드로부터 나중에 이고가 발달한다. 근데 어떤 이드라고 하는 게 원초적인 본능의 세계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역동의 세계. 그래서 그 역동은 기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역동들 혹은 본능들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나중에 이고가 발달해 나왔다고 하는 건 이고가 나중에 천천히 발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초기에 나는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 단순한 게 아니고, 그 자체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동물로 태어났다는 얘기니까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화상에 관한 문제죠. 근데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을 부인하지 않고 프로이드의 어떤 마음의 구조,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런 이론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프로이드 이론을 곧이곧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그 용어들을 쓰지만 거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을 발달시켜요.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고 이고 사이클리스트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달시키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초기 상태에 우리는 이미 미약하나마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태어날 때.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들으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이에게 엄청난 판타지가 있죠. 아이가 데스 인스팅트를 가지고 있어서 엄마의 젖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엄마의 몸속에 있는 거 모두를 훔쳐버리고 싶은 이런 욕구, 이런 판타시들, 다양한 판타시들이 나오는데, 그 판타시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독립이 되지 않은 인격으로 태어났다고 보지만, 멜라니 클라인은 처음부터 미약하나마 이미 아이는
엄마와 다른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더 탐색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의 실존의 문제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초기에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라는 자각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실존적인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동물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동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동물학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인간처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독자적인 자기 혹은 자아라고 하는 것, 독자적인 이고나 셀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겨나느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우리는 어떤 나라는 독자성을 전혀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쪽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는 데서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니언과 프로이디언 사이에 근원적인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인간을 바라보는 첫 단계부터 다른 거죠. 우리가 독립된 인격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인격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냐 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냐 하는 근원적인 차이부터 그로부터 파생하는 많은 얘기들이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멜라니 클라인 중심의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멜라니 클라인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이드의 이론이나 다른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이론 그리고 대인관계 이론가들 또 그 이후에 여러 학파들의 이론과 대비하면서 멜라니 클라인은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또 어떤 이론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기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실존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멜라니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실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존을 보는 게 철학자마다 각각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같은 용어로 실존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쓰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 본다. 여기서 그냥 정신분석적으로 조금 우리가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질문할 수 있는 정도면 일단 실존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그냥 쉽게 풀어가죠. 철학자들이 실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럼 고대 철학자들은 실존에 대한 얘기가 없었느냐? 근데 실존은 남과 다른 어떤 독특한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걸 실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주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실존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존 철학자들 하이데거나 이런 분들만을 실존 철학자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고대의 영성가들도 실존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들도 실존적인 자각을 가진 분이었다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실존주의를 너무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묶어두는 것도 무리일 가능성이 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힘이 있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쪽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률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실존적인 인간이라고 전제하지 않고는 도덕률이 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본능을 제어할 힘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프로그램 된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숙명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질 이란 충동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에 빠지지 않을 또 어떤 그러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이미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존적인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존의 의미는 단순하게 저는 너무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실존만을 볼 부분이 아니고 어떤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어떤 학자마다 아주 디파인하고 있는 그런 실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실존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저는 우선은 그렇게 쉽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래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기독교 나름대로의 실존에 대한 것이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목사고시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여기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실존은 또 뭐 샤르트르가 얘기할 때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그렇죠. 얘기도 해서 아니 이놈의 실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일단은 딱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정신분석에서는 실존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갑자기 이제 시간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좀 긴 주제를 제가 꺼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좀 더 이렇게 다루면은 좋을 것 같은. 어쩌면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실존의 문제는 여러분 각자의 문제이고 인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떤 실존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전체를 통할하는 어떤 이런 깨침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계속 각자가 추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깨침이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그걸 우리가 균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론으로 들어오는 정도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가면서 천천히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지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존의 문제가 상당한데 어떤 심리적 실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환경적인 것들은 처음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생겨버리는 어떤 심리적 실존이 크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영아부터 해가지고 발달되는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환경적인 측면, 그냥 주변 환경의 그런 이게 물리적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존보다 인간에게 영향을 더 크게 끼치는 게 심리적 실존이다. 그런 입장 차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프로이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이트는 심리적 실존을 동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은 멜라니 클라인은 아니다. 인간이 심리적 실존이 있다 하고 이제 시작해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짧은 아기의 생애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생겨버리는 그것들을 좀 더 우리가 세분해서 보느냐 아니면 그 큰 덩어리로 보느냐. 근데 우리는 자주 범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로 일반화시켜 가지고 전체 인간의 삶에서의 실존이 뭐다라고 던져버리면서 인간에 대한 삶을 이제 제대로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든지 상담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론에 의해서 사람을 다뤄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멜라니 클라인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한 인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눈이 생긴다고 이제 여겨지거든요. 어쩌면은 사람을 돌본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존을 그냥 일반적인 실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실존을 갖다가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이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람을 돕는 거고 돌보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강무사님 얘기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상,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옛날의 어머니나 지금의 어머니나 똑같은 한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를 대하는 나도 어린 시절에 내가 점점 변모해 간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두 인격이 만난다면 그 두 인격 스스로가 당신이 어제까지는 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왜 오늘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한다면 저 대상 스스로가 많은 변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분이 아니고 오늘 나는 새로운 분을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어쩌면 나도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이분도 어제의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here and now라는 개념이 정신분석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는 모든 과거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현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착된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오브젝트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도 고착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대상도 변하고 있고 나도 변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변모해가는 나와 변모해가는 대상과의 관계는 이것은 언제든지 과거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서로가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나와 현재 대상이 서로를 지금 이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거를 끌어와서 대상을 보고 또는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나하고 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어려움을 낳죠. 이게 어쩌면 정신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과거의 그림자로부터서 사람을 구해내는 과정이잖아요. 전이라고 하는 게 판타지죠. 그게 어떤 면에서 헛것이죠. 이 헛것 속에서 헛것에 휩싸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니. 그 나의 자화상도 헛것이고 대상에 대한 표상도 헛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